그래서 1081쪽에 조심하시되 어디시냐면 그 다음에 1084쪽에 동그라미 6번이요. 똑같은 이치예요. 여기는 다른 뭐 큰 함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자, 임대주택이 크게 대분류로 한다면 몇 개로 쪼개져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 쪼개져요. 자, 건설임대주택은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돼요? 보존듣기 하기 전까지라고 했어요. 자, 매입임대주택이나 건설임대 다시 두 개로 쪼개져요. 공공은 뺍시다. 공공은. 그럼 뭐가 맞아요? 매입임대주택은 단기 매입임대주택이 있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단기 민간 임대 매입 임대주택은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도 8년짜리가 폐지되고 아파트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 세법 적용이 틀려집니다. 이건 우리 세법에 있는 게 아니고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민간의 특별법 개정법률 부칙 몇 조에 따른 주택에 한정한다 이 말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 말은 뭔 뜻이냐면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주택의 유형을 안 따져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따짐이 없어요. 그것은 4년 이상 임대 의무 기간이 민간 특별법에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세법은 몇 년을 요구하고 있어요? 5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것이 부칙에 따른 한한다에 해당 주택이에요. 두 번째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아파트는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라고 한다면 아파트만 안 돼요. 아파트만. 예, 이게 한정한 데 해당 주택입니다. 예,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장기 임대주택은 직권 말소가 된다면 언제까지 팔아라? 무제한이다. 아직 없어요. 근데 한번 국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한번. 왜 자진 말소는 1년 내에 팔으라고 하면서 왜 직권 말소는 왜 기한이 없냐. 이건 형평에 어긋난다. 개정하겠다. 개정해라. 라고 했는데 입법 예고 나온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장기 임대주택이 직권 말소가 됐건 직권 말소가 됐건 자진 말소가 됐건 거주주택 언제까지 팔아야 돼요? 언제까지? 말소가 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5년 내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5년이 1년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155조잖아요. 5년이에요. 생각하면 안 잊어먹을 겁니다. 예, 그것은 직권 말소건, 뭐 자동 말소건, 자진 말소건 안 따집니다. 예, 무조건 5년 내에 팔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된 것이 한 3채, 4채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5년이에요? 맨 처음에 말소된 것부터 5년이에요. 예,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장기 임대주택이고요. 이제는 미주알, 고주알, 주저리, 저저리 이 말할 건데요. 이것은 기억을 많이 해 두셔야 돼요. 왜? 머릿속에 순식간에 지나가야 되거든요. 자, 보시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97조, 90조 2가 돼요. 그 다음에 90조 3, 4, 5가 되는데 하여튼 조특법 97조는 다 장기임대주택이에요. 그 주택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감면해 줄 거. 어차피 감면해 주고 중과하면 뭐 할 겁니까? 그죠? 물론 농특세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그건 모순이 생기죠. 사서 임대해라. 그러면 세금 안 내게 해줄게 해놓고 그래서 이자 뒤통수 친다? 그럼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조특법 97조 그러니까 86년 1월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신축된 국민주택기간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100% 감면해 줄게. 그 집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마라. 그 다음에 조특법 90조 2 신축주택을 기존주택을 포함하여 신축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한다면 100% 세액 감면해줘라. 이것도 중과 안 할게. 세 번째 조특법 98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금 이하로서 95년부터 97년 사이에 취득해서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중과 안 할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놈은 되고 어떤 놈은 안 돼요. 그러니까 97조가 다 된 건 아니에요. 97조, 97조 2만 돼요. 98조가 다 된 건 아니에요. 또 98조만 돼요. 다음에 1080조 8번째 장기 사원용 무상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개인 소유자로 되어 있겠죠. 대표 김갑돌의 소유의 아파트를 직원들, 미혼 총각들의 종업용 기숙사로 쓴다고 한다면 그건 중과하지 말아라. 과세하지만 중과는 안 돼.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를 말하겠죠. 대신에 절대 임대료를 받으면 안 돼요. 최소한 관리비는 관계없어요. 청소비, 전기료, 수도료, 등록은 관계없지만 월세를 어떤 경우도 받으면 안 됩니다. 대신에 몇 년 임대해야 돼요? 10년 임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9번째, 그냥 점으로 봅시다. 조특법 77조.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협의 매수들에서 감매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3주택, 2주택에 걸릴지라도 중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조특법 98조 2, 98조의 3, 98조의 5, 98조의 6, 98조의 7. 아까 98조가 있었죠. 그러면 98조는 다 뭐예요? 미분양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으로서 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면 어차피 감면해 줄 거 대충 5년 거 감면 5년 경과분 과세인데요. 그것은 뭐 해라? 중과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특법 98조의 7, 그 다음에 1087쪽에 조특법 98조의 8, 조특법 99조, 이게 신축 주택이죠.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12월, 원래는 99년 6월 30날까지였었어요. 근데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면서 6개월 연장했어요. 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예. 그래서 99조의 2, 99조 2가 주로 많이 누락되는데요. 이게 지자체 장한테 매매 계약세, 공무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간혹 가짜로 찍어오신 분이 간혹 있습니다. 예.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요, 지자체에서요, 다 전산관리하고 있어요. 예, 금방 문제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9조 3. 2001년 5월 13일부터 2003년 6월 30날까지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라고 한다면 2002년 12월 말까지에 해당되는 감면적 주택이라고 한다면 중과 안 할게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째, 문화재 보호법에서 문화재에 관련된 주택이라고 한다면 문화재가 주택이 뭐가 있어요?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있죠. 그게 또 소득세부터 어디에 나와요? 1주택과 문화재 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만을 비과세를 하죠. 자요. 저기 북촌에 내가 서울 마포에 집 한 채가 있고요. 북촌에도 등록문화재 주택이 있어요. 자, 마포의 집을 팔았어요. 그럼 비과세를 받았어요. 다시 시를 또 샀어요. 또 팔아요. 비과세 될까 안 될까요?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자, 상속주택이 있고요.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이 상속주택이에요. 망자가 5년 산던 집이에요. 수도권 밖에 읍면에 있고 읍부는 도시적은 안 돼요. 면부는 관계없지만 그 상태에서 서울집을 팔았어요. 또 샀어요. 또 팔았어요. 계속 비과세예요. 인용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기농주택이요. 자, 기농을 하고 사냐? 사고 기농하냐? 따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농주택은 절대 고가주택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농지를 취득해야 돼요. 얼마 취득해야 돼요? 1000평방미터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되고 3년 이상 제촌 자격을 해야 돼요. 자, 서울에 집이 있고 저기 전라도 광양에 기농주택이 있어요. 진짜 기농해요. 다 맞아요. 서울집을 팔았어요. 다시 서울집 또 샀어요. 또 팔았어요.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 주택 하나만 가능합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화재주택 마찬가지예요. 문화재 주택이 서울 북촌에 있어요. 당연히 소재 기준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등록문화재가 있고 지정문화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정문화재는 옛날 문국부 장관, 지금 문체부 장관이요. 거기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지정문화재예요. 등록문화재는 역사적 자료 가치가 있어요. 보존 가치도 있지만 국가가 나설 일은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나선다고 한다면 그게 등록문화재입니다. 그럼 뭘 확보를 해야 돼요? 등록문화재증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작 그 집을 팔 때는 중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서울에 그 집이 하나 있고 저기 강남에 집 한 채가 있어요. 자, 강남 집 팝니다. 중과 할까요? 중과 안 할까요? 야, 그것만 자꾸 생각한다면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럼 비과세예요. 이거 조금 문화재 주택은 일반 주택이잖아요. 그죠? 비과세. 근데 만약에 북촌에 문화주택 하나가 있고 강남에 집 한 채 있고 성수동에 집 한 채가 있어요. 성수동이나 강남 걸 팔면 중과해요, 안 해요?
중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성수동지만 조특법상에 감면대선 주택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지금 뭐예요? 비과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 채 이상에서 두 채 이상은 무조건 중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히 물어봐야 돼요. 아까 그래서 가정 얘기했잖아요. 집에 한 채죠. 얘 한 채요. 나 추징당해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가족의 범위를 먼저 말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자, 부인 집 있어요? 아버지 엄마 같이 살아요? 또 그것도 잘못은 빠져요. 아버님이 주민등록에 나랑 같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는 아버님이 제주도가 살아요. 그러면 동일 세대예요? 별도 세대예요? 별도 세대예요. 대신에 아버님의 생활비를 내가 보내주면 안 돼요. 뭐 질병, 사업, 그 다음에 근무, 그 다음에 취약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퇴직한 사람은 동일세를 끌고 가니까 대표적 사례는 뭐예요? 군대 간 놈이요. 군대 간 아들놈 집이 하나 있어요. 사병으로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걔는 가족의 범위에 들어옵니다. 근데 육군 3사관학교로 갔어요. 장교로 근무해요. 예, 군대를 갔지만 걔는 독립세대예요. 나하고 소득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진짜 구인들 200만 원씩 봉급 준대요. 그거 진짜 그거 줘야 나는 그 말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병장 때 3,400만 원, 3,400원 받았는데 그 담배 한 값도 안 돼요. 아무튼요. 그러나 200만 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주택 이상 2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과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기 임대주택을 뺀 나머지의 부분을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죠? 저를 생각하세요. 못생긴 저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새끼가 그때 이거 편집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어요. 자, 그래서 조특법, 여러 선배님들이 귀할 게 뭐예요? 조특법 97조, 98조, 99조를 생각해라. 플러스 알파 77조 생각해라. 공익사업령 가면. 그것만 생각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거 안다는 얘기는 그 내용도 어슴풀에 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 문화재 보호법 중과 안 한다. 그 다음에 11번째,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상속 개시도 5년 이내 양도한다면 해당 주택은 중과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선순위 상속주택이 원론적으로 150원 이항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과 선순위 상속주택이 있다면 일반 주택만으로 비과세를 해줄게. 근데 그러면 그 말을 뒤집으면 선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잠시 잠깐 말할게요. 2002년 12월 말 이전까지는요. 상속받은 주택은 몽정구리 비과세했어요. 몽정구리 비과세했어요. 그 다음에 2003년 1월 1일자로 개정을 했어요. 상속주택 중에 선순위 상속주택만 비과세를 줄게. 그걸 또 개정한 거예요, 이제는. 일반주택과 선순위가 있으면 일반주택을 비과세 줄게. 이렇게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옛날 거를 알면은 요즘 것은 금방 빨리 이해하고 기억을 해요. 그러나 여러 선배님들은 옛날 걸 모르는 게 차라리 뱃속 편해요. 헷갈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그 집을 먼저 팔면은 그럼 어떤 때만 그 집이 과세 대상이 돼요? 일반 주택이 언제 취득한 것만 2014년 2월 10일 이후에 취득했다. 상속 개시 현재 선순위 상속주택이 없었다. 나중에 상속받았다. 그러면 돼요. 이게 2013년 2월 15일이요. 2013년 2월 15일이요. 요때 일반 주택이 A점에서 있었어요. 자, 요때 B점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을 받았어요. 이 주택 취득 시기가 2014년 2월 15일 전이에요? 이후에요? 전이죠. 그죠? 그러면 이 집은 언제 팔아도 비과세예요. 그런데 이걸 개정했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 2월 15일 날. 뭐라고 개정했냐? 2013년 2월 15일 날 있고 요때 만약에 A를 취득했어요. 취득했고 만약 요점에서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선순위예요. 선순위. 그러면 A주택 팔 때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상속 개시는 이제 A를 갖고 있었어요? 안 갖고 있었어요? 안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취득 시기가 2003년 2월 15일 이후잖아요. 부칙에 써놨어요. 2003년 이후에 취득한 일반 주택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요때 만약에 A를 취득했다라고 A다 취득했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요. 2013년 2월 15일 2월 취득했는데 요날 상속이 됐어요. 그럼 상속해진 A주택 갖고 있었어요? 안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A-주택은 비과세가 선행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A-를 판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주택을 팔고 있어요. 근데 반드시 뭔만? 선순위만. 그러면 선순위는 뭐예요? 보고, 주, 채, 선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반드시 몇 년 내에 팔아라? 5년 내에 팔아. 중고 안 할게. 근데 거기서 3남매가 공동상속받았어요. 그럼 중과대상 주택수 누구 걸로 가져가요? 3남매 쌍둥이에요. 세 쌍둥이에요. 그럼 누구 거에 돼요? 맨 처음에 태어난 사람의 주택수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이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5조 2항 규정하고 이거하고 서로 믹싱해서 보셔야 돼요. 자, 다음에요. 12번째, 저당권 실행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로 한다면 가산누관처세 적용 않고 반드시 몇 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팔아라.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등기부등본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예. 그러면 대물변제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양도담보요. 양도담보 절대적인 조건이 뭐예요? 그 양도담보는 사실은 돈을 A가 B한테 빌려주고 B가 돈을 못 갚을까봐 B의 주택을 A명의 소유권을 넘겨오죠. 근데 그걸 통상 물론 양도담보로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매매로 넘어와요. 예. 그러면 B가 1세대 1주택을 요건을 충족했다 하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나중에 A가 돈을 받고 그것을 되돌려 줄 거예요. 그러면 B가 2주택자예요. 과세 문제가 걸려요. 그때 소명을 해야 돼, 이제는. 예, 그러면 그 소명을 대표적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가 그 주택에 관련된 양도담보의 수익권을 누가 갖고 있을까? 수익권을. 채무자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원과 이자의 변제 방법이 약정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양도담보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쳐. 예, 등기 매매로 많이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소유권을 바뀌는데 거기에는 규정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153조인가 152조인가 거기에는 뭐라고 써졌냐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해도 관계없어요. 유권에서 안 해도 관계없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도담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진짜 B가 돈을 안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B가 형님 A 그냥 내 돈 빌린 거로 가져가 버리세요. 예, 가져왔어요. 그러면 등기 원인을 원래는 양도담보에다가 대물변제로 넘어와야 돼요. 그렇죠? 소유권이. 근데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놔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과 대상에 들어가 버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그 집에다가 채권자인 A가 근저당 설정해놨어요. 또는 가등기 쳐놨어요. 그럼 왜 했을까요?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혹시 이거 대물변제 혹시 이거 저당권 실용주택이 아닐까? 라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재산 안 뺏기려고 완벽하게 서류를 꾸며갖고 있어요. 돈 보내준 거 다 표시되고요. 예, 그래서 입증해서 3년 내에 팔면 중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건 중과예요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부등을 떼서 다 읽어봐야 돼요. 절대 직원시키지 마세요. 직접 하십시오. 자, 다음 가죠. 5년 이상 사용한 장기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등록 허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 소유자 세대에 세대원이 해야 돼요. 이 장기 가정 어린이집이 어디가 나와요? 어디다 하면 나오죠. 155, 20항이면 나오죠. 거주주택과 장기 가정 어린이집. 본인이 해야 돼요. 예. 그런 경우로서 폐업을 하고 6달 내에 팔아라. 그러면 중과 안 할게 이 말입니다. 1089조 해당 주택이 위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3번째까지 장기 임대주택부터 시작해서 장기 가정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그걸 싹 빼버리고 유일하게 한 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집을 5채를 갖고 있어. 한 채는 98조의 4, 한 채는 99조, 한 채는 97조, 하나는 문화재 주택, 하나는 일반 주택이에요. 그럼 다 서울 시내에 있어요. 그럼 5주택이니까 중과가 맞잖아요. 근데 이게 뭔 집이에요? 유일한 온리 주택이에요. 온리 주택은 중과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심할 건 2주택의 소형주택과 온리 주택의 소형주택은
중과 제외 대상에 뺀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그걸 빼고 온리주택은 안 들어있어요. 소형주택 쑥 빠졌어요. 그러니까 2주택일 때 소형주택과 중과 대상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부터 팔아야 돼요? 소형주택 먼저 팔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팔면 2주택 아닌가 중과 안 하겠죠. 비과세 받겠죠. 근데 뒤집어서 팔면 중과 당하고 세금 낼 거 다 내요. 예,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자, 다음에 그 다음에 1089조 15번째예요. 온리주택, 이것은 새로 신설된 거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한다면 중과 안 할게. 한시적 법률 규정이죠. 아, 죄송합니다. 이건 2010 8월 28일. 지금 이 조문은 사문화됐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게 지금 의미가 없고요. 저기 1090조, 그 다음에 1017조, 죄송합니다. 1090조. 소수를 95조 사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95조 사항이 뭐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할 때의 보유연수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한다. 다만 97조 2에 따른 이율과세 대상일 때는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기산한다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양도할 때는 중과 안 할게라는 규정이죠. 이것도 사문화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17번째, 조투법에 따라서 1주택으로 보아 적용된 주택으로 한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정한 종주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한다. 이게요, 일시적 2주택이에요. 이건 23주택이에요. 이게 원래 없었었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근데 B가 조투법상 감면대상, 특례대상 주택이고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없는 걸로 보는 규정이에요. 그러면 A와 C가 남았죠. A와 C가 일시적 상황이에요. 그러면 A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과세 해줘야겠죠. 근데 이 집이 고가주택이에요. 그럼 어쩔래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과세를 했어요. 법에 없잖냐. 시행령이 없잖냐. 그래서 자꾸 말썽이 나다 보니까 어차피 비과세인데 왜 이걸 중과하냐. 이익이 논리 때문에 이걸 신설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2022년 5월 31일 날 개정했기 때문에 이 책이 없습니다. 뭔만 기억하시면 돼요? 2년 이상 보유했다. 내년 5월 9일까지 판다. 중과 안 한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주택 이상 중과는 뭐 나머지 수납사유 같은 것은 안 할게요. 그래서 여러 설명 찾아보시면 되면 처음부터 그 단추를 잘 깨고 검토를 잘하면 전혀 문제가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는 1143쪽에 그러니까 3주택을 먼저 이해를 하면 2주택은 쉬워요. 2주택은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아까 소형주택과 일반주택.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전에 재산업을 보신 분들은 예전에 3주택에도 소형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3주택 이상의 소형주택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만 남았어요? 2주택만 남았어요. 그나마도 기준시가 2억 이하짜리예요. 하지만 도시민주거환경정비부에서 정비사업도 지정 고시된 지역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꼭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 선배님들이 이러실 때요,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맨 처음에 일단 로드뷰 항공사진을 먼저 보세요. 그 집의 개락적인 위치 파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다세대인가 다가구인가 농지인가 아닌가를 로드뷰를 보세요. 그 다음에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토지 등급, 그 다음에 지적도,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다 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확보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도시지역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비사업용의 부득이한사에 들어가지냐 안 들어가냐, 그 다음에 이게 다가구냐 단독이냐, 농지냐 아니냐, 유휴토지냐 아니냐. 옛날에 혹시라도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 안 당했을까 생각을 순식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지자체에 돈 주고 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떼면 되고, 간혹 이러다 보면 도시지역의 편입, 시의 동지역이에요. 또는 읍면지역인데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주산공에 편입되거나 농지의 지목으로 환지 예정지가 되면 편입일 다음 날부터 양도일까지는 감면이 안 돼요. 읍면에 있건 시의 동에 있건 말건. 시의 동에 있는 3년 지나버렸어. 그럼 아웃이에요. 감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간혹 통하면요, 이렇게요.
선배님, 용도지역이 어디예요? 그러면 도시지역이요. 아니, 도시지역이 용도지역이 뭐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선배님들이 도시지역의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아니야, 그거 없던데 무슨 도시지역이야. 아니야. 아니,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 무엇을 말합니까? 이걸 용도지역을 물어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보면 그 하단부 지적도 바로 위에가 각종 규제사항이 쭉 써져 있어요. 뭐 비행 고도 제한구역, 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제한보호구역, 천연자원 유전 자원 보호령구역, 영림구역, 그런 것이 쭉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뭔 뜻이에요? 아, 이게 비상도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있다고 해서 비상하면 다 된 건 아니죠. 비상 토지도 농지, 그 다음에 임야랑 관계없어요. 뭐 특수 산림 임야 빼놓고는 농지나 목장 용지로서 시의 동쪽에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하되 개발 제한구역에 들어간 것은 빼고 이라고 한다면 비상하면 가버리죠. 제천장이 했건 말았건 축산업이 했건 말았건 시의 동쪽에 주상구에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에 3년의 유예기간을 빼고 나머지는 중과해버려요. 그죠? 10% 중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토지 이용 계획안을 떼면은 제3종 주거지역이라고 써졌어요. 그러면 그건 도시지역이에요. 그죠? 선배님 이거 도시지역이잖아. 아니, 제3종 주거지역이란 게, 아니, 선배님 도시지역이에요. 아니, 제3종 주거, 그럼 힘들어져요.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게 언제 편입된지를 몰라요. 그죠? 그럼 관할 지자체 도시개발과에 전화하면요,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자기들이요, 화면에 딱 이렇게 지도가 떠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대해서 쫙 보여줘. 그래가지고 선이 쫙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편입이 됐죠? 그 부분 출력해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조남이. 그럼 그걸 그대로 써놓으세요. 나중에 똑같을 거니까요. 그죠? 정 안 돼요. 불안하면은 금액이 세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게 되면 그걸 떼오라고 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에 가서 도시계획과에 가서 떼오라고 해가지고 몇 년이 됐다. 왜냐면은 한 필지의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이 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녹지지역이에요. 여기는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요놈은 감면 안 돼요. 요놈은 뭐예요? 비상토지예요. 요놈은 비상용 아니고 감면도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돼요. 예, 그럴 때는 꼭 그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요구를 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 나중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비상용 토지를 하는데요. 지금 5시 14분인데 앞으로 50분밖에 안 남았네요. 60분 남았습니까? 야, 그냥 내리갑시다. 예? 6시까지. 그러니까 6시까지, 18시까지잖아요. 18시까지. 45분. 아니, 그러니까 18시까지니까. 예. 그러니까 대충 50분 남았잖아요. 예. 어차피 10분 더 해야 돼요. 아까 죽겠는데,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자, 그럼 할 수 없어요. 예. 자, 비상부터 시작합시다. 비사업용 토지가 크게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에 사업 관련 토지. 그 다음에 별장과 부속토지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별장과 했었어요. 건물도 비사업용 가져갔었어요. 근데 개정했어요. 별장의 부속토지. 그 다음에 주택의 부속토지를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몇 개죠? 6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게요, 좀 아이러니한데요. 선배님들이 비사업용 토지 그러면 맨 처음에 떠오를 거예요. 뭐예요? 시행령 168조 6입니다. 약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이야기합시다. 양도 직전 소급하여 5년 중에 몇 년을 초과하고 2년을 초과하고 3년을 소급하여 몇 년을 초과하고 1년을 초과하고 전체 보유 날짜 수의 몇 프로를 초과하면 40%를 초과하면 이 토지는 뭐다? 비사업용 토지다. 원래는 20이었어요. 그걸 개정해 40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52, 3하나 40. 40. 요거만 잘 기억하면 돼요. 맨 처음에 뭐든지 이거 기간 개선부터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와, 과, 및. 와, 과는 접속 조사예요. 밑은 그리고 또라는 접속 부사예요. 이게 와, 과는 교집합이죠. 그죠? 또는 합집합이죠. 뭐라고 했냐면
5년 중에 소급의 5년, 2년을 초과하고 and 3년 중에 1년을 초과하고 and 전체 본의 40%를 초과한 때 이 토지는 뭐다? 비삼용 토지다. 그 말을 뒤집읍시다. and, 와과 밑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뒤집으면, 반대로 뒤집으면 또는이 되죠. 자, 5년 중에 2년을 초과하고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5년 중에 3년 이상. 그렇죠? 5년 중에 3년 이상이거나 3년 중에 2년 이상이거나 60%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 토지는 뭐다? 비사업용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 선배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뭐만 얼른 하면 돼요. 3년 중에 2년만 비사업 토지가 아니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거 따질 거 말 거 없어요. 왜? 5하니까. 세 개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당 토지가 양도를 현재 농지 상태가 아니에요. 잡종지 상태예요. 한 3년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 농지를 86년에 취득했어요. 등기부터 뭘 떼봤더니만 등기 소유자의 주소지가 그 동네로 돼 있어요. 네, 최근에 서울로 이사를 왔대요. 그러면 물론 양도된 농지가 아니니까 자격농지 감면은 안 돼요. 하지만 비사업료는 안 가죠. 왜? 전체 보유 날짜 수의 60% 이상을 제촌 자격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5231 40으로 하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5년 중에 3년 이상이거나 3년 중에 2년 이상이거나 60% 이상이면 비사업용이 아니다가 더 쉬워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농지, 그 다음에 임야,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 다음에 1번부터 3번 외의 토지, 그 다음에 별장, 그 부수토지, 주택의 부수토지요. 자, 농지 104조의 3, 1항 1호 가목과 나목이 있는데요. 가목과 나목은 따로 국밥이에요. 예, 가목은 뭐냐면 제촌 작용할 것, 제촌 작용하지 아니하면 이 토지는 뭐다? 비사업용이다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촌 5와 작용이에요. 하지 아니한 기간이 5231 40에 걸리면 비사업용이다입니다. 비사업용이다. 그러면 제촌하면서 작용한 기간이 5년 중에 3년 이상이거나 3년 중에 2년 이상이거나 보유 날짜 60% 이상 세 개 어느 하나에 걸리면 이 토지는 비사업용이 아니다가 돼요. 이게 가목 이야기죠. 자, 나목 이야기예요. 제촌 작용을 했건 말았건 해당 토지가 시의 동지역, 시의 동지역에 소재해 있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러나 그린벨트는 제외예요. 그린벨트는 왜예요? 개발제한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건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시의 읍면에 있다. 그러면 주상공에 들어갔다. 비사업용에 관한 읍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것만? 시의 동지역만. 그죠? 대신에 처음에는 주상공에 안 들어갔어요. 처음엔 녹지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거지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자연환경보존지역 관리지역이었어요. 근데 상업지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몇 년을 유예를 해줘요? 몇 년? 3년을 유예해줘요. 3년. 3년 되면, 자, 극단적인 예로 내 땅이 시의 동지역에 있어요. 원래는 녹지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주거지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주거지역에 편입이 된 때로부터 언제 몇 년까지만 팔면 비사업용이 아니에요? 제촌적이 했다는 전제를 깔고요. 몇 년에 팔면은 5년 중에 주상공에 들어간 게 몇 년만 초과 안 하면 돼요. 2년만 초과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극단적인 예로 딱 날짜 딱 잡아서 극단적으로 팔면 주거지에 편입부터 몇 년 내에 팔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에요? 5년이요. 왜? 3년을 유예해 줬으니까. 3년은 아예 편입이 안 된 거 간주해 줄 거니까. 그래서 5년 중에 2년만 안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비사업용이 아니에요. 물론, 자, 8년 자격 농지라고 해서 비사업용이 아니고 8년 자격 농지가 아니니까 비사업용이다. 이 말이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안 될까요?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돼. 8년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비사업용에 갈 수도 있어요. 예,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8년 전에 가면 100% 비사업용 아니야. 자, 그 사람이요. 그 땅을 50년 보유했어요. 딱 8년 농사 지었어요. 40년 농사 안 지었어요. 그러면 농사 안 지은 기간이 어떻게 돼요? 60% 초과해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농사를 계속 지은 것도 아니라 띄엄띄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아닐 수도 있어요. 왜? 8년 자격은 통산에서 8년만 지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5년, 3년 소급한 것은 그냥 연속 5년, 3년 소급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다면 비사업용 이다합니다. 자, 임야. 자, 여기에 제촌과 자경이 있는데요. 이 제촌에 주민등록을 요구해요? 안 해요? 주민등록 요구해요? 안 해요? 애시당초는 요구를 했었어요. 예,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게 제촌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썽이 났어요. 어디 가서 말썽이 났냐면 한다면 주상공은 문제 안 따진다. 근데 반드시 제촌 임야일 것. 제촌 임야는 반드시 실제 거주할 것, 주민등록을 할 겁니다. 근데 임야와 관련된 조세 특례 제한법은 뭐가 있을까요? 국가에게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특례 규정밖에 없어요. 예, 거기는 이런 말 저런 말이 없어요. 이런 거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민등록하고 실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해당 임야가 천연 유전자원 보호림, 그 다음에 보전산림 또는 최종림 등속에 국가가 유지 보수하는 백두대간의 임야 등속이라고 한다면 비사업용이 아니다예요. 공익성이 있다는 임야라고 한다면 이건 비사업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것은 5, 2, 3, 1, 40을 따져야 돼요. 요것은요 5, 3, 3, 2, 60을 따지면 돼요. 자, 목장용지 반드시 본인이 축산업을 종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과 뭐가 연결되냐면요 69조의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죠. 그거 같이 연결돼요. 이건 반드시 기준 면적이 이내에 토지해야 돼요. 기준 면적. 그러면 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 기준 면적이 있어요. 닭을 키운다면 예를 들면요 45평방미터를 기준으로 100마리를 키울 수 있다. 그러면 닭이 뿅아리 100마리요, 성게 100마리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목장용지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4가지가 있어요. 먼저 축사, 부대시설, 그 다음에 사료포, 초지. 예, 각각이에요. 예, 소를 한 마리 키운다면 축사가 얼마가 기준 면적이다. 그 다음에 한 마리를 키운다면 부대시설에 사일로가 대표적인 사례겠죠. 예, 그것이 기준 면적이 땅이 얼마다. 그 다음에 사료포. 그러니까 짐승을 먹이 위해서 키우는, 곡식을 키우는 땅을 뭐라고 불러요? 사료포라고 그래요. 예, 소새끼 한 마리당 기준 면적이 얼마다. 초지. 소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토지라고 한다면 그 풀 키우는 땅 있잖아요. 기준 면적이 있어요. 소도 아니라 한 마리 키우면서 5만 평 갖고 있어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 4가지의 토지별로 기준 면적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그 대가리 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짐승은 대가리라고 그래요. 예, 머리님이 아니에요. 대가리 수를 어떻게 할 거냐? 5년 중에 가장 많이 키웠던 데를 2년을 찾아라. 그걸 평균값을 구하라. 예, 3년 중에 2년, 5년 중에 3년 중을 해라. 그래가지고 축사용지의 면적을 찾아라. 그러면 본인이 했다. 기준 면적 이내 토지라고 하면 비사업용이다, 아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그 다음에 시의 동적이 있다. 요거 똑같아요. 요거 3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비사업을 가져갈게 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에 사업용 관련 토지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해당 토지가 만약에 지방세법, 법률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만약에 감면이 된다고 한다면 감면받은 기간은 뭐다? 비사업용 기간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혹시 이러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논을 팔았는데 논 옆에가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같은 내 논필지에 딸려있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다 계속 세금을 과세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부재준 농지예요. 종합상 과세했었어요. 근데 그 도로 면적이 상당한 면적이에요. 심지어 콘크리트로 포장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요, 그 토지는 도로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에 대한 도로는 재산세가 뭐예요? 비과세예요. 비과세 받거나 면제, 감면받는다고 한다면
해당 토지 비상용이 아니다. 무조건 아닌 건 아니에요. 반드시 5, 2, 3 하나 40에 안 걸려. 반대로 말해야죠. 5년 중에 3년 이상이나 3년 중 2년 이상이나 60% 이상이라고 한다면 비상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내요? 지자체에 공문 하나 보내서요. 자, 이걸 직권 시정해서 환급해 줄래요? 내가 경정 청구할까요? 그러면요, 직권해 줘버려요. 왜? 비과세하고 재산세 환급해 줘버려요. 그럼 언제까지요? 부가 재책기에는 5년치 다 해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 왕왕이 많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다 비상용이래요. 아닌데? 그러면 세금도 적게 내죠? 지방세 환급 받죠. 그죠? 괜찮죠? 그 다음에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그 다음에 별도 합산과세라고 한다면 해당 토지는 비상용이 아니다. 세 번째, 종합합산과세 받더라도 시행령에 정한 일정 기준을 수익금액 등에 충족이 된다면 해당 토지는 비상용이 아니다라죠. 그러면 이 4호를 적용할 때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이에요. 물건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무 1과 2과 가서 재산세 과세대장을 출력받아 오라고 하세요. 최소한 몇 년치요? 5년치요. 왜? 5년 중에 3년 이상만 되면 되니까. 또 3년 중에 2년 이상만 되면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써져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가랄구에 땅에 총 얼마를 갖고 있다. 지번이 뭐다. 종합합산과세 받은 건 뭐고, 별도 받은 건 뭐고, 분리 받은 건 뭐다.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보통 우리가 분리는 만날 일이 없어요. 예, 주로 별도로 많이 만나요. 별도 합산과세 받은 기간이 3년 중에 2년, 또는 5년 중에 3년, 또는 보유 날짜 수의 60%, 세개 하나만 걸리면 이 토지는 뭐예요? 비상 토지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뭘 때라고요? 재산세 과세대장이요. 근데 동사무소 가도 떼줘요. 동사무소 가도요.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별장의 부수토지는 무조건 비상용인데요. 그건 누가 불렀죠? 남진이 불렀나요? 저 푸른 언덕 위에 뭐죠? 뭔 노래? 그 노래, 별장 같은 집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별장의 부속토지냐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비상용 토지 원래 친정집이 어디예요? 원래 친정집이 지방세, 재산세 규정이에요. 거기서 시집을 두 사람이 왔어요. 누가 누구 시집이 왔어요? 큰딸이 누구예요? 종부세예요. 작은딸이 누구예요? 비상용 토지예요. 거기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주택이나 별장의 부수토지 면적에 한계가 없다고 한다면 정착 면적 얼마까지만 해라. 10배까지는 부수토지 인정해라. 나머지는 없어요. 무조건 다 종합합산과세 해버려요. 그러면 별장은 따로 중과합니다. 그래서 별장의 부수토지는 무조건 비상용이다. 그럼 무조건 비상용 가져갈 거냐? 그렇지도 않다. 별장은 맞는데 실제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있잖아요. 실제 들어가서 먹고 자고 짜고 사면 어떨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몇 년만 살면 돼요? 양들 직전 3년 중에 몇 년만 살면 돼요? 2년만 살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의 부수 최대 면적 얼마까지요? 10배까지를 주택 부수 해줄게. 그런데 만약에 수도권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몇 배까지? 정착 면적 3배까지. 그 다음에 수도권의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은 몇 배까지? 5배까지. 수도권 이건 말건 도시지역 밖은 몇 배까지? 10배까지. 주택 정착 면적에 얼마? 배로 곱한다. 그럼 주택 정착 면적에는 뭐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그러면 여러 선배님들이 왜 수평이라는 말을 썼을까? 수직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런 생각 안 들어봐요? 왜냐하면 기억을 오래 하시라는 뜻이에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이런 언덕바지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고 합시다. 예, 언덕바지에다가 이렇게 지어요, 못 지어요? 왜 못 지어요? 지어요. 여기다 기둥 세우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럼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해수면이라고 한다면 이 건물의 정착 면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요것은 뭐예요? 이 면적은 수직 투영 면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집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을 항아리식으로 요렇게 진다고 가정합시다. 요렇게 지으면은 이 건물의 정착 면적은 뭐예요? 요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요거의 정착 면적이에요. 수평 투영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돈 있는 사람은 짓겠죠. 예.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저런 땅도 없거니와 저런 집을 지을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수평 투영 면적이
정착 면적이다. 수평점 말 그대로 해수면과 수평으로 봤을 때 밑에 맺히는 그림자 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착 면적을 적용한다. 그래서 별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별장의 재산세가 중과됐는지를 확보를 해야 돼요. 5, 2, 3, 1, 40이 걸릴 때만 비사업용입니다. 별장 부수토 무조건 비사업용 안 그래요. 별장의 부수토지로서 5, 2, 3, 1, 40에 걸려야 돼요. 옛날엔 나지 상태에 거기다 콩을 심었어요. 그러다가 뜯은 바 있어. 거기다가 별장 하나 지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3년 돼서 지금 팔아요. 비사업용 이해 아니에요? 비사업용 아니에요. 별장 부수토지로 5, 2, 3, 1, 40에 걸려야 돼요. 예. 별장에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주택 부수토지, 주택의 비사업용 토지는 주택 정착 면적의 용도 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한 또는 비사업용이다. 그런데 저 푸른 언덕 위에 집 한 채 있는 진짜 사는 집이더라. 그럼 어디까지요? 주택 정착면 10배까지를 주택 부수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10배를 초과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면 10배를 초과한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사업용 토지죠. 무조건 10배 초과했다서 무조건 비사업용이에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극단적인 예로 한 500평 갖고 있었어요. 100평에다가 별당을 주택을 지었어요. 근데 3배, 5배, 10배를 초과해요. 자, 그러면 초과 상태로 뭐에 걸려야 돼요? 5, 2, 3, 1, 40에 걸려야 돼요. 무조건 주택의 부수도 5배 초과했으니 무조건 비사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반드시. 네, 그걸 않고 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쌉니다. 이제는 그러면 어쩔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쩔래가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맨 처음에 비사업 토지냐 아니냐 판정을 하면 먼저 항공사진을 먼저 보세요. 그럼 대충 감이 와요. 그 다음에 한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천 임야가 아니었었어요. 하천에 있는 양이 임야인데 상당한 돈을 받고 팔았어요. 남들 다 비사업용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비사업용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요. 그래서 말 안 해줬어요. 나중에 일 다 쳐려고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역시 말을 안 해줬지만 안 물어봤다마는. 항공사진을 봤더니만요. 여러분 그런 사진 시골에 이렇게 놀러 가다 보면 그런 거 볼 거예요. 산이 민둥산이 돼 있어요. 나무가 잘려가지고 가운데로 쭉 머리 따듯이 쭉 나무가 이렇게 쭉 내려와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수목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영림계획 임야예요. 그러면 우리 소득세 부득이한 사회에 영림계획 인가를 시업 중의 임야라고 한다면 본인이 하건 국가가 하건 지자체가 남이 하건 말건 그 토지는 제청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 사진 보고 이거 영림계획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라는 생각.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동네 농촌기술연구센터. 예, 그게 지자체예요. 지자체의 연구센터에 가면은 영림 승인서를 보내줘요. 예, 그러면 그 지번이 표시되어 있고 누가 영림을 하고 있다. 국가가 하고 있다. 지자체가 했다. 갑순이가 하고 있다. 갑돌이가 있다. 표시가 돼. 본인이 안 해도 관계없어요. 예, 영림 계획 인가를 받아서 영림 시업 중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제청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맨날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게 뭐예요? 항공사진 많이 보시라.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유 첫 번째, 법령상 사용 금지 제한이 됐다고 한다면 예를 듭시다. 어떤 땅을 내가 샀어요. 어떤 땅을 샀는데 오늘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밑에서 꽹이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요. 그래서 파봤더니만은 여기서 항아리가 나왔어. 근데 고려시대 청자가 나왔어요. 이거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신고하면 안 돼요. 신고하면 농사 못 지어요. 그냥 경찰 와갖고요. 그다 줄 긋고요. 출입금지 시켜버려요. 왜? 문화재 발굴해야 되니까요.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농사를 못 지게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술 한잔 먹으면서 들숨 하고 있는데 친구가 왜 그러냐 하니까 이래서 그래? 나한테 팔아라. 자, 먼저 A가 B한테 팔았어요. A는 비사업용일까요? 아닐까요? 재조정했지만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사용 금지 제한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A는 비사업용이 아니에요. 근데 B는 그걸 살 때 이미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나중에 발생했어요. 살 때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알고 샀죠. 그래서 104조의 3 2항에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법문 규정에
취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해당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거죠. 그러면 5의 3 안에 넣겠다, 안 넣겠다? 안 넣겠다 그 말이에요. 뒤집어 생각한다면 5에 3에 넣겠다, 안 넣겠다? 넣어주겠다. 3에 2 넣어준다, 안 넣어준다? 넣어준다. 60%에 넣어준다, 안 넣어준다? 넣어준다 이겁니다. 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지역의 땅을 내가 샀어요. 근데 거기서 토지 구획계획 사업인데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러죠. 도시개발 사업을 한대요. 자, 그러면 그 토지가 그 사업 시행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농사를 못 짓도록 공문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설령 개발 제한, 사용 금지 제한 내에 들었다 하더라도 본래 토지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령상 사용 금지안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행청으로부터 농사 짓지 마세요 라는 공문을 받았다면 공문을 먼저 확보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취득할 때는 모르고 샀어요. 근데 갑자기 환지 사업을 하겠대요. 그래서 토지 개발구로 지정 고시가 됐어요. 그날이 뭔 날이에요? 법령상 사용 금지 제한 초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건축이 가능한 날, 즉 해당 토지가 환지 확정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다. 환지 확정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된 건축이 가능한 때가 뭐냐? 세법에는 없어요. 대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때로부터 2년의 기간은 비례3년 안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개발구의 지정 고시가 된 때로부터 건축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법령상 사용 금지 제한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이 가능한 때부터 2년의 기간은 유예 기간이에요. 그러면 건축이 가능한 때부터 최대 몇 년 내만 팔면 비싸면 안 걸려요. 5, 2, 3 하나 40만 걸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2년은 4년이죠. 건축이 가능한 때로부터 4년 내에 팔면 비싸면 될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건축이 가능한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냐. 근데 세법에는 없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 지중성이 들어와 있고 하수도 다 돼 있고 건축하러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건축이 가능한 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수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로 생각한다면 하여튼 땅이 다 정지되어 있고요. 경계 보도블록이 다 싸져 있으면 건축이 가능한 땅이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접되어 있는 다른 블록, 환지 이름은 보통 블록 로트라고 표현되죠. 여러분들이 개별 공시에 조회하실 때요. 지번이 없는 땅 개별조회 따로 하셔야 돼요. 블록 로트요. 그럼 100% 환지예요. 특수 지번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록 로트가 나온다면 10주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여기가 5브럭 4로트예요. 옆에가 5브럭 5로트예요. 5로트에서 건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땅도 건축이 가능한 땅이에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애매가 모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만난 게 8년 이상 제촌정한 농지, 8년 이상 제촌한 임야, 8년 이상 기준면적인의 목장용지를 직계 존속,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받아 양도한다면 덮어놓고 뭐다? 비례3이 아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절대 도시지역은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아까 여기서 말한 건 다 시의 동적이잖아요. 그 시행령 168조의 14에 있는 요 경우의 단서는요. 읍면도 관계없어요. 읍면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그 규정 적용 못 해요. 단 망자께서 8년 이상 또는 존속께서 또는 어머니께서 8년 이상 제촌 작용해야 돼요. 주상공이 따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년 이상 제촌한 임야해야 돼요. 8년 이상 기준 면적으로 목장용을 써야 돼. 근데 땅은 남편 땅이에요. 예. 근데 진짜 목장업을 하는 사람은 마누라가 했어요. 예. 그러면 그건 관계없다라고 봅니다. 예. 동일 세대인 것은 관계없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근데 그 별표를 보시면 내 책에는 그냥 썼는데요. 저 굉장히 고민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소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 소요. 이런 소 들어봤어요? 이거 좀 그렇네요. 유우요.
그 별표에 유라고 써졌어요. 책을 쓰는데요. 2006년에 쓰는데 죽어도 모르겠어요. 유가 뭔지를요. 밥 먹다 알았어요. 우리 마누라 보고 알았어요. 젖소구나. 젖소예요. 근데 별표는 유라고 써져 있어요. 한자말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자말이 별표에 많이 있고요. 세법에도 많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간파를 해야 되니까 좀 힘드신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증 고시가 났어요. 그걸 지금 취득했어요. 농사도 안 지었어요. 제촌도 안 했어요. 그걸 지금 공익사업용 수용협의매수가 돼요. 덮어놓고 비사업령 아닙니다. 덮어놓고. 그 다음에 2021년 5월 14일에 개정했죠. 해당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용 수용이 된대요. 그러면 사업인정 고시에 몇 년 내에 취득한 것만 예전에 2년이었었어요. 처음에는 5년이었었어요. 그래서 2년으로 바꿨다가 다시 5년으로 다시 바꿨어요. 지금 5년 내에 팔아야 돼요. 아니, 5년 이전에 취득을 했어야만 비사업령이 아닙니다. 다만 그 토지는 2021년 5월 14일 이후 사업인정 고시 난 것만. 그 전에 난 것은 몇 년 적용해요? 2년 적용해줘요. 그 다음에 종중이요. 혹시 여러 선배님들 중에 종중 거 양도 신고해 본 적이 있어요? 종중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 내국법인이죠. 두 번째, 비영리법인이죠. 설사 등기를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안 받았다 하더라도 출연 자산이 있고 소득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서 대표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라는 기본법 규정이 있죠. 자, 그러면은 그것을 방법은 비영리법인의 내국법인의 법인 양도 신고의 과세 특례 규정이 있죠. 다섯째, 이걸 법인세법으로 단기 순이익을 찾아서 법인세로 내는 방법이 있고 양도소득세 개인의 소득세법에다 양도세를 계산해서 세금을 법인세로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법인세는 3조에 이런 말이 있죠. 고유 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 공유로 한다면 법인세를 과세 제외를 해주죠. 그렇죠? 근데 수익 사업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일관되게 그렇게 집행해 와요. 임야는 대부분이 수익 사업 안 합니다. 임야는 거의 대부분 금량 임야예요. 그 임야에는 대부분이 뭐가 있어요? 조상님들의 분묘가 있어요. 분묘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합시다. 하나만 있어요. 땅 5만 평이에요. 그러면 그 비사업용,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으로 3년에 사용한 종주 소유농으로서 법인세가 과세 제외될까요? 안 될까요? 한 기라도 있으면 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조특법 69조 자격농지 감면기준 적용할 때 같은 종중원이 그 종중 소유 농지를 농사를 짓는다면 그 종중을 개인인 거주로 간주해 준다고 한다면 그 농지에 8년 자격농지 감면기준을 적용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단 조건이 있어요. 거기서 수확물이 나오면 전체를 종중에 기속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않고 비롯돼 빼고 나머지를 먹어버리면 안 돼요. 비롯돼도 다 돈이 나오고 수확물이 다 나가고 만약에 수확물을 팔았다면 팔은 돈이 전부 종주로 기속이 된다고 한다면 자격농지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대부분이 다 소작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소작 문제가 걸려요. 소작 문제가 걸리면 결국 수익사업이 돼요. 그래서 전답은 비영리 내국면의 종중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하지 마십시오. 100% 추징당합니다. 근데 임야는 반드시 뭘 확보해라? 어르신들의 분묘 확보를 하세요. 사진을 찍으세요. 그걸 보는 방법은요, 마찬가지 항공사진 보면은요, 주로 겨울에 찍은 사진을 보면 분묘가 보여요. 근데 여름에 찍은 사진은 분묘가 안 보여요. 왜? 나무가 우거져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현장을 가셔야 돼요. 가서 사진을 찍는데 반드시 누굴 찍어야 돼? 뭘 찍어야 돼요? 비석을 찍어야 돼요. 비석. 그러면 거기에 뭐 무슨 시, 무슨 종중, 무슨 몇 대 선 이렇게 비석이 쭉 써져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제시키면 돼. 종중 토지가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라고 한다면 이게 주상공에 들어갔건 말았건 시에 동에 있건 말건 재춘장에 했건 말았건
무조건 뭐다? 비사업용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에 상속받은 농지인데 시에 동지역이 있어요. 주상목에 들어가 버렸어요. 상속 개시 후 5년? 3년? 네, 자신 없어요. 3년이 맞을 거예요. 3년 내에 팔면은 무조건 비사업용이 아니에요. 이런 게 비사업용의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중요한 것은 현황이 중요하다. 항공사진을 꼭 봐라. 두 번째, 이 날짜 계산을 반드시 해라. 그 다음에 유예기간이 있다고 한 다음에 해당 유예기간은 비사업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넣어서 계산해라. 그 다음에 해당 토지가 원래는 대에서 대요. 지목이 대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세법엔 대지라고 표현된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대지는 건축법에 나온 이야기예요. 지목이 무엇이든 간에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뭐라고 불러요? 대지라고 불러요. 근데 그 공간 정보 및 측량 수령하는 법률이 옛날 지적법이에요. 지적법에는 토지의 지목이 2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 토지가 대였었어요. 근데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 치킨집을 했어요. 그러다 불이 홀랑 나버렸어요. 그래갖고 다시 그냥 잡종지가 됐어요. 계속 거기다 콩을 키웠어요. 다시 집 하나 지었다가 양계장 하다 양계장 홀랑 불이 나버렸어요. 나대지로 팔아요. 자, 그러면 비사업용 여부 판정은 어떻게 해요? 실제 용되도록 다 통산해 봅니다. 그래서요, 나대지 상토로 있었던 건 비사업용 기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의 용도 지역별 배율이 있어요. 지방세법이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5, 3, 4, 7, 3, 4, 5, 7. 어느 지역에 있냐면 전용 주거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별도 합산이냐? 주택 건물의 정착 면적의 5배까지는 별도 합산입니다. 5배 초과한 건 종합합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상업지역이면 3배를 적용해라. 5, 3, 4, 7 공업지역은 4배를 적용해라. 녹지지역은 7배를 적용해줘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7배를 적용해줘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예. 그럼 미계획지역이 있어요. 그것도 7배 적용해요.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걸 가지고 지자체 세무과에서 뭘 확보해요? 재산세, 과세, 내역서를 확보하시라면 몇 년치요? 5년치요. 확보해서 별도냐, 종합이냐, 분리냐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는요. 농지, 임야, 목장 용지는 다 분리과세를 합니다. 분리과세가 양날의 칼이에요. 분리과세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국민 기초생활에 밀접한 땅은 아주 낮은 세율이 0.6%예요. 그런데 국민생활에 밀접하지 않는 호화사치성, 고급 미용실, 고급 사롱, 음식점, 그 다음에 골프장, 그 다음에 스키장, 이런 경우는 1.5%인가 중과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왕에 이미 세금을 많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비사업용을 안 가져가요. 그런데 농지, 임야, 목장 용지는 분명히 지방세법, 재산세가 분리과세인데 왜 소득세법은 왜 비사업은 따로 뽑아놨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왜 또 뽑아놨냐는 얘기예요. 왜? 이게 목적이 뭐예요?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이 세 가지에 해당 토지를 가지고 가장 투기를 일삼기 때문에 이걸 따로 뽑아서 비사업에 넣은 겁니다.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실수를 많이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5, 2, 3, 1, 40이요. 그래서 선배님들 이러시면 되고 지금까지 비사업 토지에 관련해서 질문요. 뭐 내가 경험했다든지 자신이 없었다든지 있으면 하십시오. 없을까요? 그러면 5시 54분이네요.
질문하실 것 같은데. 안 해요? 근데 비사면 토지는요, 다른 법령이 많이 끌려와요. 특히 뭐가 많이 끌려오냐면 농지법이 많이 끌려와요. 근데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그 땅을 경매로 취득을 했어요. 경매로 취득했는데 농지 전용 협의가 된 땅이에요. 그러면 그 지방세법 소득세법 시행 168조 6개 3항에 가면 이런 말이 써졌어요. 뭐라 써졌냐면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협의를 받은 농지라고 써 그 목적 사업에 사용된 토지라고 한다면 제천장의 여부에 관계심보다 비사함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은 경매로 취득했는데 농지 전용 협의가 된 상태예요. 자, 농지 전용 신고는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시골에 놀러 가다 보면 도로 옆에 특수작물 판다고 조그마한 주유소 만들고 이렇게 특산물 판다고 만든 데가 있어요. 그게 농지 전용 신고예요. 농지 전용 허가는 국가한테 승인을 받아서 전체를 농지 외의 토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는 국가나 지자체가 국가, 지자체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도시 개발을 할 때 농지 전용 협의를 해요. 근데 그 땅이 경매가 됐어요. 경매로 취득을 했어요. 농지 전용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농지 전용 협의가 된 돈이니까 제천장이 한 게 없지 않느냐. 그 농지를 경매 취득하신 분이 치과 의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천장이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유찰돼서 딱 그냥 아주 헐값에 샀어요. 근데 그것이 10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그 수자인 아파트를 지기로 매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농지 전용 협의가 됐으니까 제천적 관계 없지 않느냐 했더니만은 결국은 나중에 기각당했어요. 왜냐하면 농지 전용 협의 목적 용도를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지 전용 협의가 되면 도시개발 계획도 조감도가 그려졌어요. 설계 도면이 있어요.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농지 한 4, 500평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 도로 놓고 그러려고 산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헌법 소원까지 해봤어요. 거의 헌법 불알치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이러실 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꼭 떼보세요. 한국정보 토지 시스템에서 보세요. 그러면 다 써져 있어요. 분뇨 처리,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 용도지역, 그 다음에 군사 적경 지원한 특별법에 의한 군사 보호구역, 비행고도, 제한구역, 이렇게 많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비사무인지 아닌지를 확보할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관과하지 말고요.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여기서 끝낼까요? 예. 네. 똑같은 일을 해도 수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부터 편집 문제네요. 예. 편집합시다.